58세 어부 계좌에 280만 원만 남았던 그날, 태풍에 28년 된 배가 부서지고 손녀는 3만 원을 세며 공책을 포기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 후 그의 통장에는 210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 한 달 만에 10억을 날렸고 컴퓨터 앞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생선 냄새 가득한 시장 바닥에 앉아 하루 3만 원을 벌던 포항 어부가 어떻게 수백억을 만들었을까요? 바다의 파도를 읽던 감각이 차트에서도 통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최동수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동수입니다. 58배 바다를 잃었습니다. 2016년 10월 5일 새벽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업조합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태풍 차바가 포항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옷을 걸치고 구룡 포항으로 달려갔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후려쳤고 바람이 몸을 밀어냈습니다. 부두에 도착했을 때 제 배 유진호는 이미 반쯤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28년을 함께한 쿠통급 연안어선이었습니다. 1988년에 중고로 샀고 엔진을 2번 갈았고 선체를 7번 수리했습니다. 그 배로 고등어를 잡았고 오징어를 낚았고 손녀 유진이 태어났을 때는 뱃머리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유진호는 부서진 채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태풍이 지나간 뒤 배에 올라가 봤습니다. 선체 왼쪽이 크게 찢어져 있었고 엔진실에는 바닷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타실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그물과 장비들은 바다로 떠내려간 뒤였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갑판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오후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풍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였습니다. 수리 견적을 받았습니다. 4,800만 원이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2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서울에 사는 아들 내외는 식당이 부도나서 빚을 갚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지만 그날은 커튼을 쳤습니다. 평생 바다를 보며 살았는데 그날만큼은 바다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구룡포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좌판을 벌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경매장으로 갔고 고등어와 갈치를 조금씩 사다가 시장 한 구석에 앉아 팔았습니다. 고등어 10마리를 5,000원에 사서 한 마리에 1,000원씩 팔면 순이익은 5,000원이었습니다. 갈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있어도 벌이는 3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무릎이 저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38년을 배 위에서 살았던 몸이 좌판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예전엔 그물을 던지고 키를 잡았지만 이제는 생선을 손질하고 비늘을 긁어내며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격을 물었고 깎아달라고 했고 신선도를 의심했습니다. 11월 어느 토요일 손녀 유진이가 내려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아이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미술 시간에 쓸 준비물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감, 붓, 도화지, 팔레트. 합계 28,000원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제가 준 만원짜리 3장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세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책을 들여다보며 무엇을 살지 고민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지폐를 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장, 2장, 3장. 천천히 세는 모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돈을 주머니에 넣고 웃었습니다. 괜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유진이가 잠든 뒤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280만 원에서 생활비를 쓰고 나니 22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185만 원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해 봤습니다. 석 달 아니면 넉 달 정도였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살에 처음 배를 탔고 26에 선장이 되었고 30에 제 배를 샀습니다. 동해 바다를 38년 동안 헤맸습니다. 물때를 읽고 조류를 보고 날씨를 예측하며 살았습니다. 파도가 거칠 때와 잔잔할 때를 알았고 고기가 몰리는 곳과 그물을 던질 시간을 감각으로 익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쓸모없어졌습니다. 12월이 되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시장 좌판에 앉아 있으면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장갑을 껴도 차가운 생선을 만지다 보면 손끝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저녁이면 단칸 방으로 돌아와 연탄 한 장을 아껴 쓰려고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잤습니다. 2017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에 유진이가 또 내려왔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잡고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아이가 돌아간 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허리가 굽은 모습, 거칠어진 손. 58이라는 나이가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선 장사로 번 돈을 한 푼씩 모았습니다. 하루 3만 원, 한 달이면 90만 원이었습니다. 쌀값, 전기세, 통신비를 빼고 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 2년이면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 입구를 지나는데 은행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245만 원, 플러스 3만 원. 현대차 18만 원, 마이너스 2천 원. 빨간색과 파란색이 번갈아 깜빡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숫자들이 파도처럼 출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월 어느 날 저녁 구룡포 부두를 걸었습니다. 유진호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다른 배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제 편이었던 바다가 이제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바다가 저를 버렸어도 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파도가 아니라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평생 바다에서 배운 감각이 전혀 다른 파도 위에서 쓰일 거라는 것을. 2017년 2월 어느 토요일 밤 손녀 유진이가 학교에서 빌려온 태블릿을 두고 잠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주식 앱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 아이 아버지가 설치해 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화면을 만졌습니다. 삼성전자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막대들이 촘촘하게 늘어서 있었고 선 하나가 그 위를 구불구불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파도였습니다. 높이 솟았다가 깊이 내려앉았다가 잔잔해졌다가 다시 거칠어지는 모습이 영락없이 바다의 물결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보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015년, 2010년, 2005년. 10년 넘게 쌓인 파도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새벽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38년 동안 바다에서 파도를 봤지만 이 화면 속 파도는 달랐습니다. 규칙이 있었고 반복이 있었고 패턴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시장이 열렸습니다. 숫자들이 초 단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45만 원이 246만 원이 되고 다시 244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이라는 숫자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1000주, 만주, 10만주. 숫자가 클 때 가격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물고기 떼가 몰려들 때 그물이 무거워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유진이가 돌아간 월요일 구룡포 도서관에 갔습니다. 58 노인이 컴퓨터 자리에 앉으니 사서 선생님이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켜고 포털 사이트에 주식 초보라고 검색했습니다. 수백 개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젊은 강사가 화면에 나타나 캔들 차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빨간 봉은 오른 날, 파란 봉은 내린 날. 봉의 몸통은 시가와 종가를 나타내고 위아래 꼬리는 당일 최고가와 최저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멈추고 노트에 그림을 그리며 따라하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도서관에 갔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5일, 20일, 60일, 121선. 선들이 위로 정렬되면 상승 추세, 아래로 정렬되면 하락 추세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선들이 가지런히 위를 향할 때 가격이 올랐고 뒤엉킬 때는 횡보했습니다. 매일 오전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오후 2시부터 도서관에 갔습니다. 하루 4시간씩 무료 강의를 받습니다. 거래량, 지지선, 저항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생소한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노트 한 권이 금방 가득 찼고 두 번째 노트를 샀습니다. 3월이 되자 시장 좌판 옆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도서관에서 뭘 그리 열심히 하냐고. 저는 그냥 공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나이에 무슨 공부냐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8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태블릿으로 차트를 봤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POSCO, 네이버, 카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각 종목마다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묵직하고 느리게 움직였고 바이오 종목들은 날카롭게 튀었습니다. 게임주는 변동성이 컸고 은행주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래량과 가격의 관계를 관찰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오를 때가 있었고 거래량 없이 가격만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전자는 힘이 있어 보였고 후자는 약해 보였습니다. 바다에서 파도를 볼 때와 비슷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파도가 높을 때와 조류만으로 파도가 일 때의 차이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캔들의 모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아랫꼬리가 달린 망치형은 반등 신호였고 긴 윗꼬리가 달린 영망치형은 하락 신호였습니다. 십자형은 망설임을 나타냈습니다. 차트책에 나온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책으로만 보는 것과 실제 차트에서 찾아내는 것은 달랐습니다. 4월 초 처음으로 가상 투자 앱을 깔았습니다. 가짜 돈 1,000만 원으로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를 200만 원어치 샀습니다. 이틀 뒤 3% 올랐고 나흘 뒤 5% 빠졌습니다.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일주일을 버텼고 다시 올라 2% 수익으로 팔았습니다. 가짜 돈이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차를 샀습니다. 이번엔 떨어졌습니다. 5%, 7%, 10% 계속 떨어졌습니다. 언제 팔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12% 손실에 팔았습니다. 가짜 돈인데도 속이 쓰렸습니다. 그날 밤 영상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손절매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5% 손실이 나면 무조건 파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5월부터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5% 손실이면 무조건 매도, 10% 수익이면 절반 매도, 20% 수익이면 전량 매도. 가상 계좌로 한 달 동안 25번 거래했습니다. 13번 수익, 12번 손실. 수익률은 플러스 8%였습니다. 1,000만 원이 1,080만 원이 되었습니다. 가짜 돈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생선 장사는 계속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경매장에 가고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벌이는 여전히 3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6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추세선 긋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상승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 하락 추세선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차트에 선을 그어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주가가 그 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선에 닿으면 반등하고 선을 뚫으면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시장도 바다처럼 흐름이 있다는 것을. 파도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주가에도 상승과 하락의 주기가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조류를 거슬러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흐름을 읽고 흐름을 타고 흐름이 바뀌면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7월에는 보조지표를 배웠습니다. RSI, 스토캐스틱, MACD, 볼린저 밴드. 이름도 어려웠고 계산식은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단순했습니다. 과열인지 침체인지 사야 할 때인지 팔아야 할 때인지를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가상 계좌는 석 달 만에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수익률 50%였습니다. 물론 가짜 돈이었습니다. 실제 돈으로 하면 다를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차트를 읽을 수는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8월 말 통장 잔고가 1,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생선 장사로 번 돈이었습니다. 반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계좌를 열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진이가 5학년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요즘 뭐 하냐고. 저는 공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무슨 공부냐고 물었고 저는 숫자 공부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학생이 됐다고. 9월 첫째 주 결심했습니다. 1,500만 원 중 절반인 750만 원으로 계좌를 열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생활비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58의 나이에 모험을 하는 것이지만 신중해야 했습니다. 증권사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이 나이에 계좌를 연다는 게 특이했을 것입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했습니다. 30분 뒤 계좌가 개설됐습니다. 계좌번호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통장에서 75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숫자가 사라지는 걸 보니 아찔했습니다. 반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화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했고 이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750만 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씨앗이 될 거라는 것을. 2017년 9월 11일 월요일 계좌에 75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시장이 열리는 9시까지 4시간이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이 말랐습니다. 38년 바다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밤새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았고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컸습니다. 결국 POSCO를 선택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회사였고 철강이라는 사업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차트도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9시 정각 시장이 열렸습니다. POSCO 주가는 34만 5천 원이었습니다.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20주 69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체결됐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반년 동안 생선을 팔아 모은 돈이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첫날은 1% 올랐습니다. 6만 9천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하루 생선 장사 이틀치 벌이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둘째 날은 보합이었고 셋째 날 2% 더 올랐습니다. 수익률 3%,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일주일치 생선 장사 벌이를 사흘 만에 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 3%, 4%, 오후가 되자 5%까지 빠졌습니다. 배웠던 원칙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5% 손절.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른 3%가 아까웠습니다. 내일 다시 오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섯째 날 7%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섯째 날 9%까지 빠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습니다. 69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20날 넘게 생선을 팔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결국 열흘째 되는 날 마이너스 12%에 팔았습니다. 82만 8천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계좌 잔고는 667만 2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매도 버튼을 누르고 나서 컴퓨터를 껐습니다. 시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깨달았습니다. 가상 계좌와 실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짜 돈은 잃어도 아프지 않았지만 진짜 돈은 1%가 떨어져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원칙을 세웠지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욕심과 두려움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차트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생선 장사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경매장에서 고등어를 사고 시장에 앉아 하나씩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가격을 깎았고 저는 말없이 응했습니다. 하루 3만 원이 벌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시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좌는 그대로 667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선 장사로 모은 돈 5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717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됐습니다. 10월 중순 두 번째 매수를 했습니다. 이번엔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다.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250만 원어치 계좌에 35%만 투자했습니다. 나머지 65%는 현금으로 남겨뒀습니다. 첫 번째 실패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돈을 한 번에 넣으면 안 됐습니다. 사흘 만에 4% 올랐습니다. 이번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절반을 팔았습니다. 5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계속 보유했고 일주일 뒤 7% 더 올랐을 때 전량 매도했습니다. 총 수익 13만 5천 원이었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원칙을 지켰고 감정을 통제했고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날 밤 노트에 규칙을 다시 적었습니다. 첫째, 5% 손절은 무조건 지킨다. 둘째, 계좌의 30%는 항상 현금으로 남긴다. 셋째, 한 종목에 40%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11월에는 3번 거래했습니다. 한 번은 수익, 한 번은 손실, 한 번은 보합이었습니다. 수익률은 플러스 8%였습니다. 계좌는 775만 원이 되었습니다. 크게 번 것은 아니었지만 잃지 않았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12월에는 현대차와 네이버를 샀습니다. 현대차는 5% 손절에 걸려 팔았고 네이버는 15%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한 달 수익률은 플러스 6%였습니다. 계좌는 82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해 겨울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시장도 바다처럼 조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하게 오르는 날이 있고 약하게 빠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터질 때와 조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물때를 보듯 시장에서도 흐름을 읽어야 했습니다. 2018년 1월 생선 장사로 또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계좌에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총 920만 원이 되었습니다. 1년 전 750만 원으로 시작해 17만 원을 잃었지만 다시 회복하고 더 늘렸습니다. 느렸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유진이가 6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주말마다 내려와 제 옆에서 차트를 함께 봤습니다. 빨간 봉과 파란 봉을 신기해했고 숫자가 움직이는 걸 재미있어 했습니다.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새로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고. 2월에는 첫 월 수익률 20%를 기록했습니다. 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패턴을 읽고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184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계좌는 1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1000만 원을 돌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한 번에 큰 수익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같은 방식으로 다른 바이오 종목에 투자했다가 8%를 잃었습니다. 시장은 매번 달랐고 같은 방법이 항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어제의 물때가 오늘과 다르듯 시장도 매일 변했습니다. 그해 상반기가 끝날 무렵 계좌는 1,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수익률 40%였습니다. 생선 장사와 주식 투자를 병행하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허리는 굽었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느렸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차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고기를 낚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회를 낚습니다. 2018년 하반기 계좌는 1,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수익률은 연 140%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해 10월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뉴스가 나왔고 모든 종목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사흘 만에 계좌가 1,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때 배웠던 원칙을 떠올렸습니다. 거센 파도가 칠 때는 배를 항구에 대야 합니다. 모든 주식을 팔고 현금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동안 시장을 관망했습니다. 차트만 보고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피하듯 시장의 폭풍을 피했습니다. 11월 말 시장이 진정되었습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신중하게 조금씩 샀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POSCO. 대형주 위주로 분산했습니다. 12월에 시장이 반등했고 계좌는 1,700만 원으로 회복했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했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019년이 밝았습니다. 60살이 되었습니다. 생선 장사는 계속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더 아팠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좌는 꾸준히 불어났습니다. 2,000만 원, 2,500만 원, 3,000만 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5월 생선 장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39년 만의 결정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을 정리하던 날 옆 상인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일을 할 거라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업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차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장 개장 전 뉴스를 확인하고 장시간에는 호가창을 지켜봤습니다. 오후에는 복귀를 했고 저녁에는 다음 날 종목을 연구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자 실력도 늘었습니다. 그해 연말 계좌는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2년 만에 7배가 넘게 불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배웠습니다. 큰 고기를 잡았다고 방심하면 그물이 찢어진다는 것을. 원칙을 더 철저히 지켰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사흘 만에 20%가 빠졌습니다. 계좌가 4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고 손절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고기가 몰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월 중순 바닥이 확인되었습니다.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저는 들어갔습니다. 우량주를 샀습니다. 떨어진 삼성전자, 하락한 네이버, 폭락한 카카오. 계좌의 80%를 투자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에 20%, 5월에 30%, 6월에 50%. 계좌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계좌는 8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3년 만에 10배가 넘게 불어났습니다.
위기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수익의 절반을 빼냈습니다. 4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했습니다. 바다에서 배웠습니다. 풍어가 왔을 때 일부는 말려서 저장해야 한다는 것을. 2021년 투자 5년차가 되었습니다. 계좌는 1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예금까지 합치면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58배 280만 원으로 시작해 62살에 1억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손녀 유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아이에게 용돈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해 월세방을 옮겼습니다. 단칸방에서 투룸으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트레이딩룸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니터 2대를 샀고 책상과 의자를 새로 들였습니다. 바다를 떠난 지 5년 만에 제대로 된 작업실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전기차와 2차 전지 붐이 일었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이 급등했습니다. 저는 초반에 들어가 중반에 빠져나왔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계좌는 2억을 돌파했습니다. 예금까지 합치면 3억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시련이 왔습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고 시장이 장기 하락장에 들어갔습니다. 1월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중을 줄였습니다. 80%를 현금화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썰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6개월 동안 시장은 30%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 계좌는 10%만 손실을 봤습니다.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9월쯤 되자 바닥 신호가 보였습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조금씩 신중하게 샀습니다. 그해 가을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반도체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바다에서 배웠습니다. 가장 깊이 내려갔을 때가 가장 큰 파도가 오기 직전이라는 것을. 10월부터 삼성전자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대에, 5만 5천 원대에, 6만 원대에 매주 조금씩 샀습니다. 분할 매수했습니다. 계좌의 50%를 투자했습니다. 제 원칙을 깬 것이었지만 이번만큼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11월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해제했습니다.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에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계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자산을 지켰고 바닥에서 담았습니다. 연말 정산을 했습니다. 계좌는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예금까지 합치면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자산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도 배를 지키는 법을 알았고 탓을 내릴 때와 돛을 펼칠 때를 구분했습니다. 6년 동안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차트의 선들은 조류처럼 움직였고 저는 그 리듬을 읽었습니다. 거센 장에서는 탓을 내렸고 탐욕이 커질 때는 돛을 접었습니다. 그 단순한 원칙이 저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밤 모니터 앞에 앉아 1년을 돌아봤습니다. 시장은 혹독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280만 원으로 시작해 6년 만에 5억을 넘겼습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찾아올 기회가 얼마나 클지, 그리고 그 기회 속에 숨어 있는 함정이 얼마나 위험할지. 2023년 봄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습니다. AI 붐이 일었고 엔비디아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들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2022년 가을부터 삼성전자를 모아뒀던 상태였습니다. 6만 원대에 산 주식이 3월에 7만 원을 돌파했고 여름에 8만 원을 넘었습니다.
계좌가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5억이 7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5억이 되었습니다.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계좌는 20억을 돌파했습니다. 예금까지 합치면 25억이었습니다. 7년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포항 북구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4억 원짜리였습니다. 현금으로 샀습니다. 평생 월세로 살다가 65에 내 집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손녀 유진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을 대줬습니다. 생활비도 매달 보내줬습니다. 아들의 빚도 갚아줬습니다. 10년 넘게 짊어졌던 식당부도 빚 8천만 원을 한 번에 정리해줬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울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제 편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연말 계좌는 30억을 넘었습니다. 총 자산 35억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58배 280만 원으로 시작해 7년 만에 35억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구룡포에서 생선 팔던 어부가 수십억을 벌었다고. 2024년 초 증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VIP 고객으로 관리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강남 본사로 초대받았습니다. 고급 사무실, 원두커피, 친절한 직원들. 처음 느껴보는 대우였습니다. 생선 냄새 나던 어부가 VIP 고객이 되었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해 봄 SK 하이닉스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HBM 수요 폭발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도 뒤늦게 들어갔습니다. 15만 원대에 샀고 2달 만에 20만 원을 넘었습니다. 5억을 투자해 1억 7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속도가 달랐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상승이었습니다. 5월 계좌는 50억을 돌파했습니다. 총 자산 55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0억 만들 때까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30억까지도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50억이 넘자 자신감이 과신으로 바뀌었습니다. 8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았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VIP 센터 담당자가 정보방을 소개했습니다. 월 회비 200만 원짜리 프리미엄 정보 서비스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종목, 대형 작전주 정보, 급등 예상 종목을 미리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제 방식으로 해왔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실적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3개월간 추천 종목 평균 수익률 65%였습니다. 어떤 종목은 한 달 만에 2배가 올랐다고 했습니다. 50억을 100억으로 만들려면 제 방식으로는 3년이 걸리지만 정보방을 이용하면 1년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6월에 가입했습니다. 첫 추천 종목은 중견바이오 기업이었습니다.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3억을 투자했습니다. 제 원칙은 한 종목의 계좌에 10% 이상 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깼습니다. 확실한 정보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20% 올랐습니다. 2주일 만에 40%였습니다. 6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8년 동안 쌓아온 방식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정보의 힘이었습니다. 제 실력이 아니라 정보의 힘이었지만 그때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7월 두 번째 추천이 왔습니다. 2차전지 소재 기업이었습니다. 대형 고객사 수주 소식이 곧 나온다는 정보였습니다. 이번엔 5억을 넣었습니다. 계좌의 10%였습니다. 원칙을 지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미 선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정보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만에 35% 올랐습니다. 1억 7,500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계좌는 60억을 넘었습니다. 2달 만에 10억이 늘었습니다. 놀라웠고 동시에 흥분되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100억은 금방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8월 초 세 번째 추천이 왔습니다. 반도체 장비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대형 작전이 들어간다는 정보였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급했습니다. 고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10억을 넣었습니다. 계좌의 17%였습니다. 제 원칙을 완전히 벗어난 투자였습니다. 첫 주에 15% 올랐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계좌는 70억을 돌파했습니다. 더 넣을 걸 후회했습니다. 둘째 주에도 10% 더 올랐습니다. 누적 수익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좌는 75억을 넘었습니다. 정보방 회비 200만 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8월 말 네 번째 추천이 왔습니다.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목표가가 2배라고 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15억을 넣었습니다. 계좌의 20%였습니다. 바다에서 배운 모든 원칙을 8년 동안 지켜온 규칙을 모두 버렸습니다. 첫날 5% 올랐습니다. 둘째 날 8% 더 올랐습니다. 셋째 날 10%를 더 뛰었습니다. 누적 수익률 25%, 3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계좌는 80억을 넘어섰습니다. 총 자산 85억이었습니다. 58배 280만 원으로 시작해 8년 만에 85억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넷째 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다섯째 날 5% 빠졌습니다. 정보방에 물었습니다. 일시적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버티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 급락했습니다. 화요일 15% 더 떨어졌습니다. 수요일에는 하한가를 쳤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했지만 팔 수가 없었습니다. 매도 잔량만 쌓였습니다. 목요일에도 하한가였습니다. 사흘 연속 하한가였습니다. 금요일에야 거래가 됐습니다. 주가는 매수가 대비 40% 빠진 상태였습니다. 6억의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팔지 못했습니다. 정보방에서는 곧 반등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믿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떨어졌습니다. 결국 50% 손실에 팔았습니다. 7억 5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8년 동안 쌓아온 것이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계좌는 72억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푸른 불빛이 차갑게 깜빡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큰 손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5% 손절 원칙을 지켰다면 7,500만 원만 잃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50%까지 버텼습니다. 정보방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버튼을 누른 건 저였습니다. 원칙을 버린 것도, 욕심을 부린 것도, 판단을 남에게 맡긴 것도 모두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교만이 가장 비싼 손실이라는 것을. 2024년 9월 정보방을 탈퇴했습니다. 7억 5천만 원의 손실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8년 전에 적어뒀던 원칙들을 읽었습니다. 5% 손절, 30% 현금 보유, 한 종목 40% 이하 투자. 단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규칙들이었습니다. 계좌는 7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여전히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85억에서 72억으로 줄어든 숫자가 주는 아픔은 컸습니다. 그 아픔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훈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바다에서 배웠듯이 큰 폭풍을 겪어야 항해가 늡니다. 10월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잘 아는 종목들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한 종목에 5억씩 계좌의 7%만 투자했습니다. 네 종목에 분산했고 나머지 52억은 현금으로 남겼습니다. 수익률은 낮았습니다. 한 달에 35%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았습니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바다에서 배웠습니다. 매일 조금씩 잡는 게 한 번에 몰아서 잡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2024년 연말 계좌는 77억이 되었습니다. 4억 5천만 원을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총 자산은 82억이었습니다. 크게 번 것은 아니었지만 방향을 되찾았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칙으로 돌아왔고 마음도 안정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67이 되었습니다. 손녀 유진이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방학 때마다 포항에 내려와 제 옆에 앉아 차트를 함께 봤습니다. 이제는 봉차트도 읽고 이동평균선도 이해했습니다.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게 가장 어렵다고. 1월부터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AI 반도체 업황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모아둔 물량이었습니다. 조급하게 사지 않았고 천천히 모았던 것이 빛을 발했습니다. 3월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제 계좌도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80억, 90억, 100억. 속도가 붙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나면 절반을 팔았습니다. 원칙대로 움직였습니다. 5월 계좌는 120억을 돌파했습니다. 총 자산 125억이었습니다. 그때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30억을 빼내기로 했습니다. 계좌에서 현금으로 옮겼고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 안전자산이었습니다. 95억이 남았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습니다. 여름 AI 관련주들이 또 한 번 급등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비중을 유지했습니다. 한 종목에 7%, 현금 보유 50%, 원칙을 지켰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나아갔습니다. 8월 계좌는 150억이 되었습니다. 예금까지 합치면 180억이었습니다. 58배 280만 원으로 시작해 9년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크다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9월 초 아들에게 10억을 증여했습니다. 세금을 내고 넘겼습니다. 아들은 울며 거절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인생을 살라고. 손녀 유진이에게는 5억을 신탁으로 묶어줬습니다. 아이가 30살이 되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억을 나눠주고 나니 165억이 남았습니다. 계좌 130억, 예금 35억이었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목적이었습니다. 9월 말 구룡 포항을 찾아갔습니다. 9년 만이었습니다. 부두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배들도 그대로였습니다. 유진호가 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배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작은 배 한 척을 샀습니다. 3톤급 소형 낚시배였습니다.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 투자용이 아니었습니다. 취미용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할 배였습니다. 뱃머리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평온호라고. 10월 시장이 또 요동쳤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중을 줄였고 현금 비율을 70%로 높였습니다. 계좌가 120억으로 줄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샀습니다. 계좌는 135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금까지 합치면 170억이었습니다. 아들과 손녀에게 준 15억까지 합치면 185억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0억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차트를 켰습니다. 9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습관입니다. 모니터 속 선들이 여전히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오르고 내리고 흔들리고 잔잔해지고 바다와 똑같습니다. 주말에는 평온호를 타고 바다에 나갑니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파도를 봅니다. 예전처럼 그물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다를 느낍니다. 파도 소리를 듣고 바람을 맞고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좌에는 여전히 큰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제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280만 원이었을 때나 170억일 때나 저는 같은 사람입니다. 58에 모든 것을 잃었던 어부, 67에 다시 바다로 돌아온 사람. 9년 동안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바다와 시장 둘 다 끝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흐름은 같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있고 폭풍과 고요가 있고 탐욕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읽는 것, 그리고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제 손녀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행복하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해서라고.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돈은 필요 없는 거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제 통장에는 170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얻은 건 따로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주말마다 바다에 나갈 시간, 손녀와 차를 마실 시간, 새벽 산책을 할 시간, 그리고 평온입니다.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온. 58배 파도의 배를 잃었던 어부는 이제 67입니다. 다시 작은 배를 샀고 다시 바다에 나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파도를 느끼러 나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돈보다 시간을, 숫자보다 평온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익률일까요? 원칙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평온일까요? 280만 원으로 시작해 170억을 만들기까지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숫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철학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